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애청자입니다. 들을 때마다 종을 이런 사람들이 있던 말이야 하며 놀라고도 했는데 평범하게 살아온 제게도 그런 일이 생기네요.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인데 사람이 잘 들어온다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은 후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게 큰 교훈을 준 그때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추가 외인기라고 하던가요? 결혼하면 남편의 가족이 된다는 게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간다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시집살이가 계속되곤 했어요. 대단한 집이 많았죠. 저 역시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가슴에 묻어둔 서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서 제 시모는 남아선호 사상이 상당히 강한 분이셨고 제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성별까지 정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거기다 무조건 첫째는 아들이 돼야 한다며 얼마나 입이 타이트로 말씀하시던지 했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삼신 할매가 점치해준 첫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제게는 큰 축복이었지만 신부는 그 뒤로 진정한 시집살이가 뭔지 알게 해주셨죠. 거기다 첫째 따라 둘째까지 괴롭혀 댔어요. 달고 나오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 며 어찌나 구박을 했던지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 다신 할머니네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품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남일녀 출산을 한 덕에 둘째가 아들이라 첫째 딸아이가 당한 괴롭힘이 둘째한테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째를 된대고 홀대하는 실무에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런 첫째가 안쓰러워 꽤 오래도록 품에 끼고 있었고 되려 더 어린 둘째에게 관심을 많이 못 준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너무 정확히 배웠어요. 명절이나 제사를 치르고 나면 일주일은 몸살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거운 물건조차 당신 아들에게 옮겨달라 부탁하지 못하도록 구박을 했기에 바빴던 시모 밑에서 힘들고 고단한 저 너무도 많았죠. 그나마 배운 거라고는 음식과 제사 상차림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힘들었던 죄의 젊은 시절을 보낸 후 세월이 쌓여 어느덧 아이가 장가를 가게 되어 며느리가 제게도 생긴다면 절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벌써 혼기가 찬 채 아이들은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며나갑니다. 다행히 첫째 딸의 시모는 저와 동년배로 시집살이를 당해봤고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는 분이 샵사인 키의 죄와 같은 마음으로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다며 상견례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꼭 지켜주시고 계시고요. 저의 하나뿐이 며느리는 평범한 집안의 싹싹한 성격에 참 예쁘게 표현하는 아이였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정말 조심스럽게 됐고 오랫동안 다시 매운 것처럼 죄온 마음에 다해 잘 해주었습니다. 제 노력을 알아주면 우리도 즉 이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시집 온 후 맞이 일총 명절에 이틀 전에 됐든 책이 전화를 해서는 음식 준비해 재료를 사지 말아 달라고요. 제게 부탁을 했어요. 처음엔 너무 당황했지만 자기가 내일 올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기에 며느리가 무슨 생각이 있겠지 싶어 믿어보기로 했고 진짜 다음날 아침 일찍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어요. 여느 때의 현관 앞까지 마중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분홍색 큼지막한 포대를 들고 자기들이 신발장 안에 가득 자리를 잡고 있기에 이게 다 뭐냐고 묻자 제가 만든 음식이 너무 맛있지만 그 맛있는 음식을 완성하기까지 제가 분명히 많이 힘들고 고단한 일이겠어요. 자기가 직접 준비해봤다며 음식 솜씨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성을 담아 만들었으니 예쁘게 봐주라는 겁니다. 허겁지겁 며느리가 챙겨온 음식들을 식탁으로 옮겨 열어보니 형형색색이 전부 어찌나 예쁘고 맛있었던지 거기다 제사 지낼 때 쓰는 음식은 간간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닭알 많은 것까지 가져왔어요. 양을 따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손도 야무지고 생각도 깊은 며느리. 덕에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한 번도 챙겨본 적 없는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꽃다발과 레드와인, 그리고 와인과 잘 어울리는 음식과 과일까지. 그걸 다 사가지고 집에 처자와 레스토랑만큼 멋스럽게 플레이팅해 사업을 준비해주며 소중하고 특별한 날을 평범하게 보낸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주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챙겨봤다며 꼭 오붓한 시간에 보내시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제 결혼 생활 중 가장 뜻깊었고 꾸 평생을 살면서 꽃다발다운 꽃다발을 처음 받아본 나였기에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이렇게 가족을 생각해주는 고운 마음으로 저희를 대하니 잘돼 해주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며느리에 대한 감사로 인해 내가 스스로가 더 나아지고 한 가지라도 더 돌보게 되었습니다. 애교 많은 막내딸 같은 며느리 때문에 지루한 삶에 재미있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며느리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보내던 어느 날 가벼운 데이트를 제안했고 그녀가 동의하여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일하던 남편이 건설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출장을 가야 했고 고층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떨어져 사망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한 점은 남편의 위로가 이뤄진 분이 부상은 크게 입었지만 목숨은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달이 흘렀을 때 혼자만으로 처음으로 접촉해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안냐며 찾아온 아들 부부와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저한테 바람도 쐴 겸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가자고 해주었어요. 자기의 집에 혼자 있기 외로울 저를 배려해준 것 같아 그러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어요. 통증 때문에 어지러움이 까짐을 견디지 못했죠.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들이는 황급히 저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저는 참을 수 없는 두통을 앓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다발적인 두통 때문에 걷다가도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저를 위해 며느리는 차주집에 들러 두통에 좋은 약재와 음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첫째 딸은 남편의 직장 탓에 지방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아들 부부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준 셈이었어요. 근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도 스트레스성일 거라며 두리뭉실하게 말할 뿐 그렇다 할 병명은 몰랐고 그저 마음 편히 지내면 저절로 좋아질 거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질 상태를 꾸준히 지켜봤던 며느리는 제가 걱정이 된다며 회사에 월차까지 쓰고 저를 큰 대학병원에 데리고 갔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은 후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어요. 근무 중에도 틈틈이 전화해 제 상태를 체크했고 퇴근길에 꼬박꼬박 둘러 저를 챙겨주며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가 꽤 되어 혼자 가려면 힘들 거라며 저를 대신해 시간을 내서 직접 병원에 가서 약까지 지어다 주었죠. 며느리가 약을 지어다 준 지 횟수로 3번째 되었을 때 이상하게 그 전에 먹던 약과 묘하게 바뀐 것 같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약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건이야, 얼마 전부터 어머님께서 두통이 오면 더 심하게 앓는 것 같아 말씀드렸더니 그 전에 처방받은 진통제는 내성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고 바꿔서 처방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네 말처럼 근래에 통증이 더 심해졌었는데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고생이라뇨.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약 잘 챙겨 드시고 얼른 좋아 주셔야죠. 그럼 저는 일 때문에 회사 들어가 봐야 해서 가볼게요. 쉬3 어머님. 저는 담당이 가 처방해준 약이라기에 아무 의심 없이 먹었어요. 며느리가 제 생각을 많이 해주는 게 느껴져 그저 고마울 따름이야. 준 가끔은 친자식보다 더 진자식처럼 느껴졌고 의지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약이 바뀐 뒤부터 몸이 점점 이상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진통제가 약 2세 줘서 그런 거라고 애써 믿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자꾸 깜빡깜빡하고 어찌나 핑핑 들고 어지럽던 질 거기다 심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잠자리에 실수까지 했습니다. 약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할 걸 생각하니 쉽게 입을 떼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꼭 참고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늘 걱정 어린 목소리로 안부 연락을 하던 며느리가 제가 약 챙겨 먹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난박하거나 위장이 안 좋아 빼먹기라도 하는 날은 평소와 달리 유난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게 훈수를 두고 했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에 그렇게 표현이 된 걸 거라 생각하며 넘기기를 여러 번 제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꼭 관찰이라도 하는 것처럼 집에 들러 몸이 더 안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느냐? 뭔가 평소에 어떤 이상한 진생은 없냐? 약 먹고 나였을 때 어떤 것 같냐? 며 꼬치꼬치해 묻기도 하고, 여태 한 번도 제 앞에서 인상조차 쓴 적이 없던 며느리가 제가 약 기운이 깜빡깜빡하면 그것도 제대로 기억 못하느냐며 핀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챙겨온 약 효과가 없는지 확인한 거죠. 어느 날은 아들이 저를 잘 챙겨달라고 부탁해 늦지 마치면 차라 하루 쉬게 된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는 반찬 몇 가지만 거의 대충 차린 점심이었지만 쉬는 날 저 때문에 고생하는데 안 좋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 꾸역꾸역 먹은 후 소파에 앉아 방어하기 TV를 보다 그만 그 상태로 소변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처 제 실수를 알아채지 못했고 상을 치우고 거실로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허먼, 이에 지금 수파의 소변을 보셨어요? 아, 냄새, 뭐. 어머, 아무 느낌 없었는데. 어떡하나. 뭘 어떡해요? 치워야 줘. 아, 얼른 화장실로 가서 씻고 오세요. 아니, 아무리 아파도 노망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소변에 본 줄도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는 더러워서 못 치겠으니까 씻고 나오셔서 어머님이 닦으세요. 그래, 내가 치울 테니 두거라. 아, 내가 왜 이러지? 청말가가 이런 모습을 다 보이고 미안하다. 저는 대충 씻고 나와 뒤쪽을 맞춘 후 며느리 볼 자신이 없어 피곤해서 그런 것 같은 이 방에 들어가 한숨 자겠다고 둘러댄 후 디피 며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왔고 침대에 몸을 누운 채 제 스스로를 일탄했어요. 몸이 아픈 것도 모자라 2살짜리 아이처럼 변해가는 제가 싫고 무서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때 거실에서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엄마와 통하는 듯해 초음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주의 통화하기에 전화 제 아들의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 통화 내용은 엄청난 충격을 지게 안겨줬습니다. 최근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은 다 며느리가 지어다준 약 때문이었을까요? 약이 갑자기 변했던 이유는 사실 제 담당에서가 아닌 자신의 지인을 통해 바꿔치기 안약을 추었던 보셨죠. 제 유산을 노리고 말이에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책에 상속된 그 위에 사망보험금이 어림잡아 이 혹성도 되었던 것을 아들을 통해 며느리가 알고 있었고 거기 자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죽을 때 자식들 앞으로 남겨질 모든 유산이 욕심났던 거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참하고 예쁜 며느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니 제 두 귀로 톡톡히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제 행동까지 생각해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요. 갑자기 약이 바뀐 이유도 다 그런 탓일 테니까요. 며느리가 통화를 끊고 얼마 후에 외근에 갔다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며느리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란 속에 아들의 방문이 얼마나 반갑고 눈물이 날 것 같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겨를이 없던 터라 며느리의 통한 내용을 녹음하지도 못했고 지금 걸고 넘어진다면 그럴싸한 증거가 없어 분명 약을 처방해준 곳에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를 알고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일단 증거를 무조건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는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하자는 아들을 뒤로 한 채 아들 부부를 돌려본 후 베란다에서 그들이 저희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질눈으로 확인한 후 며느리가 지어다 준 약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 꼭꼭 묶어 이 단지 분리수거 정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증거물로 남겨놓을 딱 한 봉지의 약만 빼고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원래 제가 먹어야 할 약을 처방받고 며느리가 바꿔치기 안약을 아무것도 모른 채 축하하며 이 약을 먹었더니 몸이 안 좋아졌다고 둘러대며 약 성분을 물어보았더니 의사의 말로는 뇌종양이라고 했습니다. 저하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치매와 같은 증상을 단기간에 보이게 될 뿐 아니라 그 약을 꾸준히 먹게 될 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해 줬어요. 저는 벌렁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의사에게 약에 대한 소견서를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처음엔 곤란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략 2주 정도 이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으며 이 약으로 저에게 해를 입힐 필요는 있는 사람이 있다고 꼭 증거물로 남겨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한 덕에 절대 다시는 섭취하면 안 된다는 당부와 함께 소견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하기 위해 저는 오래된 장롱 밑에 넣어뒀어요. 며느리 앞에서는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언제 며느리가 찾아올지 몰라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수도 없이 치매가 온다.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고 흉내내며 연습했던 것 같아요. 시시때때로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에 찾아왔고 저는 며느리에게 멀쩡한 채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들까지 속여야 했습니다. 저는 말도 어눌하게 하기 시작했고 기억이 안 난다며 온몸으로 쇼를 하기도 했죠. 결국 저는 아들 부부 집으로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끔찍했지만 고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 며느리는 저를 챙기는 것이 싫었는지 아들 앞에서는 상냥하게 보였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화가 잔뜩 서린 표정을 지은 채 저를 무시하기 바빴고 제가 바보 같은 꼴을 보일 때마다 저를 앞에 두고 비웃기도 하고 혼자말로 오래 끌리 않았으면 좋겠다고 속삭이는 모습까지 보이며 며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표독스러운졌습니다. 남편의 목숨과 미역과 젤명이로 된 집 1층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 첫째가 제가 걱정된다며 지방에서 올랐어요.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도 퇴근 후 저녁쯤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말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형님, 오느라 힘드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어머님 소식 듣고 많이 마음 아프셔서 죄송해요. 곁에서 차에 보살핀다고 했는데 차도는 없으시고 점점 악화되시네요. 올케 남동생한텐 다 들었어. 엄마 때문에 일에 지점까지 받아가면서 지극정성으로 챙겨준다며 고마워. 근데 어쩌지? 1. 내가 엄마를 돌보고 싶어도 내림에 또 내려가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형님. 제가 더 열심히 어머님 덜 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각원도 이런 각원이 없었어요. 자신의 속내를 숨긴 채 저렇게 뻔뻔하게 연기를 하다니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실 제 손에 꼭 잡으며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딸의 모습을 보자 속이는 것을 당장이라도 멈추고 싶었어요. 금방이라도 펑펑 울어버릴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 따로 없더군요. 그날 밤은 새벽이 다 되도록 잠든 딸의 얼굴을 내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딸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고 제가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바로 도우미를 부른 것이었죠. 병원에 가야 하는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사이에 다녀오는 것을 계획하고 도우미가 한눈을 판 사이 집을 나간 것처럼 꾸미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진료 후 받아온 약봉투를 어떻게 숨길 것이며 도우미한테 돌아갈 화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도우미의 도움을 받기를 써요. 저는 도우미를 불러서 평소와 달리 멀쩡한 칠모습에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악행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날 살게 해달라고, 정말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했던 것 같아요. 도우미는 다행히 칠말에 왜 신고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인 여자를 물어보자 아직 증거를 충분히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죠. 도우미는 처음에는 저를 믿지 못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어찌나 착하고 저를 걱정하는 며느리로 연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도우미라도 줄 말을 믿지 못할 건 당연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살고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털어놓았고요.
제가 그동안 모은 중 건물을 도우미에게 모두 보여주고 녹음까지 들려준 후에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줄 뿐 아니라 도우미 앞에서는 원래 저의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게 어찌나 제 마음을 홀가분하게 만들던지 저는 그렇게 도움으로 아들과 며느리 몰래 바보 행세를 하는 시간에 병원에 더욱 열심히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특근으로 주말에 출근을 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자신의 엄마를 집으로 불렀더라고요. 사돈이 챙겨온 물건을 보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건 자신의 개체 모든 유산을 며느리 얘기해주겠다는 각설기 때문입니다. 욕망 가득한 눈을 한 채 제 손을 잡아 끄는데 어찌나 힘이 세던지. 제 엄지 손가락에 인주를 잔뜩 붙여 챙겨온 갑소의 지정을 찍었습니다. 아주 제 손을 꾹꾹 눌어더군요. 그리고 나서 제일 지장이 찍힌 각설을 보더니 입이 귀에 걸린 칠한다는 말이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드디어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 허머, 님, 이제 그 끈질긴 명 줄만 좀 어떻게 해줘요? 노자, 또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까 빨리 돈 나나요? 너, 나중에 엄마도 챙겨주겠다는 약속 꼭 지켜. 뒤 덕에 나도 톤 좀 만져보자. 알았어. 유산이 자그마치 8호 기술전 없는다니까 그나저나 적당한 타이밍이 잘 죽어줘야 하는데 말이지. 끔찍한 말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녀를 보자 머리끝이 솟았습니다. 그래놓고 퇴근을 돌아온 아들에게 며느리는 제 건강이 조금 좋아진 것 같다 우느니 오목조목 저에 대한 애정이 담긴 듯한 말을 쏟아냈죠. 이 모든 걸 제가 증거로 남긴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한 채 말이 믿어. 그러면 우리에게 아들은 시간을 빼 질병원을 함께 가보자며 제안했고 그동안 채 돈만 탐하고 한 번도 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저를 방치해도 또 며느리는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가자고 시간을 빼서 잡은 날과 제가 병원 진료 예약을 해놓은 날과 겹쳐서 참 다행이었죠. 차트를 한참 바라보고 선 의사 선생님께 제 상태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자녀분들과 함께 오셨네요. 늘 혼자 오셔서 진료 받고 가시더니 어디 보자. 그동안 잘 관리해 주신 더 빈즈 점차 좋아지네요. 종양 크기도 저음 검사했을 때보다 훨씬 잘 하셨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어 하오. 정말 열심히 관리했어요. 남편도 일찍 여의고 아들과 딸이 아빠를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저까지 세상 뜨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관자분처럼 의지가 강하신 분은 꼭 와 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전님과 나님은 좋으시겠어요.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게 또 있겠습니까? 늘 애초분명 엄마가 집에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건강을 되찾아 가니까 그래요? 지금 검사한 결과로는 아주 좋아주셨는데요. 두통도 많이 나아졌을 거고요. 그럴 리가요. 분명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에 안 좋았던 상태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차트가 바뀐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돼요. 차트가 바뀐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돼요. 그런 것도 확인 없이 말씀드리진 않죠. 아니, 이 아이들이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선생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 덕분이에요. 더 열심히 관리해서 꼭 오래오래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봐오던 모습과 달리 너무나도 멀쩡한 질 모습의 아들도 며느리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섣불리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에게 다들 부부의 집이 아닌 저의 집으로 가달라고 말했고 30분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얼떨떨한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세상이 다 떠나간 듯 멍한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이제 감옥은 7층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7방에 들어가 예전에 의사에게 받아든 며느리가 조작한 약에 대한 방전에 챙겨나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거실 테이블에 모두 펼쳐놓았습니다. 아들이 기계 다 모녀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다. 증거자료를 들춰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다 하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저는 그간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와 절을 하며 홀대하는 모든 말들이 녹음되어 있는 핸드폰을 꺼내 열심히 재생시켰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 녹음은 또 모그, 아들. 그동안 속에서 미안해하지만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니까. 생명의 위협. 왜 협? 말 좀 해봐요.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왜 녹음된 파일에서 당신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녀가 얼마 전 자신의 엄마를 데려와 제 지참서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죠. 혼란스러워하는 아들에게 저는 안타깝게도 그간의 상황을 설명이 얄쌀려. 그렇게 저는 그간 며느리가 제게 저지를 모든 만행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남겨준 보험금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집에서 나올 돈도 얼추 6억은 책에 있더구나. 네 아내 이자네 며느리가 원했던 게 내 목숨값이 어떤 것을 이 집게 물든 지정 보이니? 네 집에서 지낼 때 사돈에게 부탁해 가지고 온 각서에 내 손을 잡아 끌어 찍은 거야. 그리고 나한테 노자 또는 챙겨준다 더구나. 그러니 돈을 내놓으라고, 거기다 내 죽는 날까지 타이밍을 맞추라고 했던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고작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던 이 엄마도 알잖아. 와이프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뭔가 우애가. 엄마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그 이후부터 어느 순간 몸이 상해졌어. 그건 네 와이프가 지어다 주니 악 때문이었지. 찰봐. 아, 내가 모은 모든 증거를 한참을 널브러진 친구들을 보고 또 녹음된 증거들을 귀로 들으며 아들 표정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끝내 며느리에게 울분을 토하며 왜 저를 죽이려고 했냐 며 소리를 질렀죠. 아들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낳아준 엄마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이보다 좋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더는 없을 것 같다며 천사처럼 마음이 넓고 따뜻한 여자, 기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다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 며느리의 칭찬을 하던 아들이 없기에 며느리에게 느낀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들은 한참을 소리내어 울다가 테이블에 놓은 증거자료는 뭐 하던 더니 며느리의 손목을 낚아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행동에 놀란 나머지 그들 뒤를 쫓았지만 이미 차를 출발시켰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한참을 전화 애도 받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오후가 다 돼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챙겨서 뛰쳐나가 갔던 곳은 다름 아닌 법원이었어요. 아들은 책에 너무 죄송스러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신이 없다며 못난 아들을 둔 탓에 큰일을 당했다며 어떻게 엄마인 씨에게 속죄를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신이 어떻게 제 얼굴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함께 울어버린 채 말이었다. 있겠냐? 메우는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다독였던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은 철 연인이 끊고 싶어도 끝낼 수 없고 제게뿐만 아니라 네 인생도 일로 인해 뒤죽박죽 되었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제 마음이라고 좋겠냐며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베일에 감춰졌던 아내의 두 얼굴의 충격에 휩싸인 측 한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용서할 수 없었고 결국 유책사유로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거기다 저를 애매하려던 죄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아젤이 이미 손을 써 있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면서도 또 슬펐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지내던 어느 날 사돈이 집으로 찾았어요. 니년 때문에 내 딸이 감옥에 갔게 생겼어. 책임져 책임질하고 각서 쓰고 티 져버리지. 왜 살아서 내 딸을 괴롭히는 말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당신 딸은 사람을 해하려고 했어? 당신 딸이야말로 우리 모자에게 평생 사그램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괴롭힌 건 내가 아니라 네 자식이야.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 애 그렇게 뻔뻔스럽게 사람을 속여 뭐야? 이 여자 탄 말이면 단 줄 알아.
당신도 뻔뻔하기 마찬가지야. 칸년이 자기 새끼들까지 다 속여놓고 당장 돌아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가서 다시는 우리 가족 눈에 띌 생각도 하지 마. 결국 분을 못 이긴 사돈은 제일 머리채를 잡는 것도 모자라 집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부수기 시작했고, 다행히 저희 집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옆집 청년이 경찰에 신고해준 덕에 큰 해를 입지 않고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 내 돈도 며느리와 한데 묶여 재판장에 들어가게 되었죠. 소식을 들은 첫째 딸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를 챙기며 지 내겠다고 이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한다며 아이 뒤에까지 줄줄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사위가 변호사를 소개해준 덕에 며느리 일에 대해 더욱 힘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들이 저와 함께 있음을 알면서도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엄마가 저지른 일이라도 전처가 안 되겠냐며 제발 자기 모녀들을 넓은 아량으로 한 번만 봐주라 하며 끝까지 뻔뻔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예정을 생각해서 더욱 봐줄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양손을 모아 싹싹 빌며 제게 가까이 다가오는 며느리를 아들과 사회가 제질고 딸이 경찰에 신고해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기에 빠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일 목숨값을 챙기지 못했으니 요나면서 위재료라도 챙겨야겠다며 돈을 써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며느리가 제게 저지른 일을 변호사에게 털어놓지 않고 진행해 제대로 된 준비도 안 되어 순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1억을 줘도 맞지 않았을 거라며 며느리에게 되려 역정을 했더랍니다. 결국 사위가 소개시켜준 변호사를 고용해 어마어마한 위조료를 며느리에게 받아낸 후 이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능력 있는 아들 덕에 호의호식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며느리는 자신이 벌었던 돈으로 사치 부리게 바빠 모아둔 돈 한 푼 없었고 결국 대출까지 끌어 미저리를 좋아해 아들에게 대출 한도가 되지 않아 미저리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조금만 깎아주라는 터무니없는 부탁까지 하였어요.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아들은 또 신고당하기 싫으면 왕만하게 위자료 갚고 끝내자고 했고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빠가 평생을 일고 마련한 집을 팔고 아빠의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로 부족한 위자료를 메꿨다고 합니다. 나이 60이 넘어 다시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하게 된 사돈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끌어와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잘 되지 않아 3개월 만에 망해 막노동을 뛰어야 했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 고용해주는 곳이 없어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저를 해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벌로 자신의 엄마와 함께 나란히 손잡고 죄값을 치르러 들어간 탓에 빚을 갚지 못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었고 며느리도 신용불량자 신세로 절약해버렸죠. 돈을 눈이 멀어 자신의 행복한 현재를 돌아보지 못한 며느리는 결국 돈 욕심에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낳은 여생까지 시궁창에 던져버린 셈이었습니다. 이 일이 지난 지 2년도 훨씬 더 되었어요. 그 사이 가장 많이 변한 건 아무래도 제 인생인 듯합니다. 아들과 딸 모두 일찍 독립을 해 늘 아쉽고 그렸던 날들이 지금 새롭게 채워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와 남편이 살던 채 집에서 온 가족이 살기 시작했지만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큰 2층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살아온 제게 아주 끔찍한 시련은 있었지만 이겨내고 나니 더 행복한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건강도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직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준완치람 장난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처럼 뇌종양이 차도가 좋은 사람도 없다고 말이해요. 죽음의 병처럼 무섭게 느껴졌던 외중형보다 더 무섭고 끔찍했던 며느리의 만행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추억으로 기억되지 않겠지만 저는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 더는 떠올리지 않아 보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을 이제는 죄의 기억 속에서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남은 여생 행복한 기억만 안고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기 직전까지 행복하고 값진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제 긴 사연에 들어주신 모든 분께 도 인생에 값진 행복 있으며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